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아침 뉴스 퍼레이드 시작합니다. 6.3 지방선거 당시 불과 44표 차로 당락이 갈렸던 경남 통영시장 선거의 재검표가 밤새 진행됐습니다. 12시간 넘게 이어진 확인 작업 끝에 두 후보 간 표차는 약간 줄었지만 결과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오늘 첫 소식 차순우 기자입니다. 통영시장 선거 재검표가 진행된 개표장. 시작부터 투표한 봉인 상태를 두고 실랑이가 벌어집니다. 박스 옆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재검표는 전국 최소 격차인 단 44표 차로 낙선한 국민의힘 천영기 전 통영시장 후보가 당선 무효 소청을 제기하면서 이루어졌습니다. 천 후보 측이 투표함 외관 등을 직접 확인하고 개표 과정에 영상 촬영을 요구하는 등 이의를 제기하면서 재검표는 당초 예정보다 1시간 반 늦게 시작됐습니다. 증거 보존 신청을 했습니다. 투표함, 그다음에 투표 용지, 개표장 다 CCTV를 지원했는데 이 지원장이 와 계시네요. 하나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경찰 330여 명이 배치된 가운데 개표 사무원들이 6만 9천여 장의 투표용지를 일일이 손으로 확인하는 수검표가 밤새 이어졌고 12시간을 넘긴 오늘 새벽 3시 반쯤 마무리됐습니다. 재검표 결과 더불어민주당 강석주 시장은 33,626표 그대로였고 천 전 후보는 무효표 중 6표가 유효로 인정됐지만 당락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선관위는 이번 재검표 결과를 토대로 천 전 시장 측 소청을 기각할 전망입니다. TV조선 차순우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해 이재명 대통령이 비슷한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의 판결을 받았을 때 민주당은 사법 쿠데타라고 강력 반발했었는데 이번 윤 전 대통령 사건엔 어떤 반응을 내놓았을까요? 송무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대 대선 당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법원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선거기간 알게 됐고 김건희 여사와 함께 본 적이 없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과 달리 2013년부터 교류했다고 본 겁니다. 재판부는 또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적이 없다는 발언도 허위로 판단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주권자의 민의를 왜곡한 추악한 거짓말에 철퇴를 내린 판결이라며 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이 대선 비용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비슷한 법리를 적용한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사건을 두고는 정반대 주장을 펼쳤던 민주당이 내로남불이라며 맞받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대한 후속 재판도 신속히 재개해 결론을 내야 합니다. 형이 확정되는 즉시 민주당은 선거보전금 434억 원을 국민께 반환하십시오. 앞서 민주당은 이 대통령의 선거법 사건에 대법원이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단을 내리자 사법 쿠데타라며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까지 추진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후보 자격을 박탈하기 위한 사법 쿠데타를 감행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민의 이름으로 탄핵당할 것임을. 현재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은 모두 중단됐지만 대통령 임기가 끝나고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민주당은 434억 원의 선거 보전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TV조선 송무빈입니다. 우크라이나 드론 부대에 고전하고 있는 러시아가 9월 총동원령을 내릴 거란 관측이 거듭 제기되고 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북한도 군인 3만 명의 추가 파병을 준비 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오현주 기자입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러시아가 전쟁을 계속하기 위해 9월 총선이 끝나고 최대 50만 명의 대규모 동원령을 내릴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군 3만 명 추가 파병설도 거론했습니다.
Росія хоче отримати ще 30 тисяч військових з Північної Кореї. Вже з червня готуються у Воронезькій області, щоб їх прийняти. 북한이 러시아에 탄도미사일 발사대를 추가로 보낼 준비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지난 19일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러시아를 찾아 푸틴 대통령을 만났는데 이 자리에서 추가 파병을 논의했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북한은 지난 2024년 러시아와 준군사 동맹을 맺은 뒤 14,000여 명을 전투에 참여시켰고 7,000여 명이 죽거나 다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대가로 북한은 식량과 석유를 비롯해 원자력 잠수함과 정찰 위성 등 군사 기술을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또 북한뿐 아니라 이란도 러시아에 미사일을 보낼 것이라며 대러 제재를 더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취임 후 처음 외국 정상을 만난 버넘 영국 총리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지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Well, that was a big item of discussion today. The whole question of anti-ballistic missiles and the supply of them to Ukraine. 우리 정부는 관련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오현주입니다. 건강보험 재정 악화 우려가 계속되는 가운데 건보료 상한선과 하한선이 모두 높아질 전망입니다. 초고소득자나 부수입이 있는 직장인의 건보료가 높아지고 저소득자의 건보료도 2배 넘게 오를 걸로 보입니다. 한지은 기자입니다. 우선 초고소득 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상한선이 크게 오를 전망입니다. 현재는 월소득 1억 2천만 원인 사람과 10억 원인 사람이 내는 보험료가 같습니다. 상한선이 평균 보험료의 30배이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이를 40배로 올릴 계획입니다. 지역가입자 상한선도 15배에서 20배로 조정합니다. 개편안이 적용되면 상한액은 월 459만 원에서 612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적용 대상은 직장가입자의 0.04%, 지역가입자의 0.02%로 연간 1,750억 원 정도의 추가 수입이 확보될 전망입니다. 26년 동안 최저보수 월 28만 원에 묶여있던 건보료 하한선도 현실화합니다. 매년 최저임금과 연계해 월 1,080원에서 22,060원으로 2배 이상 인상될 전망입니다. 다만 저소득층의 부담을 덜기 위해 하한선 인상분은 2029년까지 단계적으로 올릴 방침입니다. 정부가 건보료 개편안을 검토하는 것은 지난해 건강보험 지급 의료비가 100조 원을 넘어서는 등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국민들이 감당 가능한 범위 내에서 건강보험료를 적정한 수준에서 조금씩이라도 인상해 가는 게 맞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건보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던 일용직 근로자도 연간 2천만 원을 넘게 벌면 소득의 50%를 반영해 건보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TV조선 한지은입니다. 정부의 대출 규제로 아파트 잔금 대출이 막히자 오랫동안 내 집 입주를 기다려온 국민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통령 주재 토론회에서 이 문제를 직접 언급한 시민은 잔금 열사라는 별칭까지 얻었는데요. 금융당국이 아파트 집단대출엔 규제를 푸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습니다. 서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주 이 대통령이 주재한 부동산 대토론회. 한 시민이 입주를 앞둔 아파트에 잔금 대출이 막혀 힘들다고 토로합니다. 최근 가계대출 총량 규제에 따른 은행별 대출 한도 소진으로 인해서 잔금 대출 아예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곧바로 점검을 지시합니다.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는데 경계를 그을 때 그 상처 입는 사람들이 최소화될 수 있게 좀 할 필요 있을 것 같아요. 잔금 대출 문제가 공론화되자 온라인상에서 이 시민은 잔금 열사라는 별칭까지 얻었습니다. 금융당국은 곧바로 규제 완화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중도금과 잔금 등 아파트 집단 대출을 대출 총량제에서 제외하고 재개발, 재건축, 이주비 대출의 담보 기준을 기존 집에서 신축 주택으로 바꾸는 방안입니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서민 등 실수요자가 불편을 겪는 부분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주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1년 넘게 꼼쳐갔던 금융당국이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정책 개선에 나서는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정책 설계를 꼼꼼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핀셋 구제로 인해 형평성과 공정성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말고식이 아닌 부작용을 고려한 섬세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 정부가 다음 달 초 세제 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어제 한성수 국무총리 주재로 부동산 2차 국민 대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인만 부동산 경제연구소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김 소장님께서 지난주에 그 국민 대토론회에 이어서 어제 그 한성숙 총리 주재로 열린 토론회에도 직접 참석을 하셨습니다. 네. 토론회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이야기가 좀 있었습니까? 저는 구윤철 부총리께서 마지막에 이제 발언하신 내용이 좀 기억에 많이 남는데요. 우리 징벌적 과세는 아니다. 합리화, 세제 합리화 정상화하는 말씀을 하셨고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주하지 않는 집 사지 마라. 주택은 이제 공공재 성격이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사는 집 외에 다른 국민들도 집을 살 수 있게 해줘야 된다라고 했는데 사실 집주인들이 사는 집 외에 집을 가지고 있어서 무주택자들이 집을 못 사냐 그러면 무주택자들이 지금 대출 규제 때문에 대출을 못 받기 때문에 못 사는 거고요. 집주인들도 한번 팔고 나면 다시 그 집을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매물을 내놓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책에 부작용이 있는 부분인데 마치 집주인이 거주하지 않는 집을 보유한다고 해서 무주택자들이 집을 못 산다. 이런 말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달 세제 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언론을 통해서 이 윤곽들이 좀 드러나고 있는데 우선 양도세 장기공제 특별 공제를 축소해서 전체 공제액을 10억 원대로 제한할 거란 보도가 나왔습니다. 또 종부세도 이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 이제 세금을 강하게 좀 먹이겠다 약간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정부 의도 이건 왜 그렇게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문재인 정부 때 이제 다주택자 규제를 했는데 다주택자들이 줄어들고 있거든요. 2020년 이후에 지속적으로 감소를 하고 있는데 집값은 올라갑니다. 이제 똘똘한 채 현상이 생긴 거죠. 그러면 이 1주택에 대해서 규제를 해야 되는데 거주하는 집에 대해서 규제하는 건 명분이 없기 때문에 비거주 주택 그리고 똘똘한 한 채를 잡기 위해서 이제 초고가 주택 이 두 가지가 이제 규제의 타깃이 됩니다. 그래서 정부가 초고가 주택과 비거주 1주택을 규제하는 세제 개편안을 지금 준비를 해서 조만간에 발표를 할 것 같고요.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이제 같은 얘기입니다. 고가 주택을 가진 사람들이 세제 감면 혜택을 많이 보기 때문에 그 혜택을 줄이겠다는 건데 역설적으로 말하면 초고가 주택, 비거주 1주택을 규제한다고 해서 진짜 집값이 안정되냐 그러면 그 안정 효과는 사실 좀 의문이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과거 문재인 정부 때도 그랬고 이번 이재명 정부 때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정부의 의도가 시장에 항상 먹히는 건 아니다. 이걸 좀 보여주는 것 같거든요. 좀 우려에 대한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번 세제 개편이 이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실 거라고 예측하십니까? 모든 정책은 명암이 있습니다. 긍정의 효과와 부정의 효과가 있는데 부정의 효과보다는 긍정의 효과가 더 많으면 그 정책은 성공한 정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정책 같은 경우에 세제 개편을 해서 고질적인 서울의 주택 문제, 주거 문제, 집값 문제가 해결이 된다면 일부 부작용이 있더라도 저는 충분히 할 만하다고 생각하는데 네. 세부담은 늘어나는데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비거주 1주택을 규제하겠다는 겁니다.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 그럼 우리라면 거주를 하지 않으면 종부세도 많이 내야 되고 양도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도 줄어든다?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우리 앵커님이 초고가 주택에 비거주 1주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거주해야 되잖아요.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인천에 살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대치동에 집을 가지고 있다. 전세 주고 있다가 그 집에 들어가겠죠. 세입자 주거 안정이 훨씬 더 불안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 세제 개편안은 조세 저항도 불러일으키지만 결국에는 지금 고질적인 문제인 전월세 난을 더 크게 문제를 야기시킬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네. 조금 전에 좀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이 대출 규제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 대출 규제는 지금 계속 강화할 이야기고 이 돈줄이 계속 막혀 있다 보니까 수요가 좀 있는 건데 그러니까 대출 규제는 지금 막혀 있는데 수요가 있으니까 지금 집값이 오른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모든 집값은 수요와 공급이죠. 공급 대비 수요가 많으면 이제 집값이 올라가는데 그럼 대출 규제라는 건 이제 억제하는 거죠. 네. 구매 능력을 억제해서 너 돈 없지? 돈 있는 사람만 사라는 시그널인데 이게 역설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돈이 없으니까 대출을 받아서 무주택자들이 집을 사려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세입자 전세 대출이나
무주택자들이 집 살 때 받는 대출은 풀어주고 집 있는 사람이 대출을 받는 건 규제를 하는 건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무주택자와 세입자가 받는 대출에 대해서도 지금 대출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어제 총리 대토론회에서도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했거든요. 네. 세입자 대출은 좀 풀어줘야 된다. 특히 신축 아파트 입주할 때 세입자가 들어가게 되면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 대출을 금지합니다. 갭 투자라고 해서 세입자가 전세 대출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드렸는데 정책 기조와는 맞지 않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정책 기조는 그냥 닥치고 규제이고 일부 생애 최초나 이제 이런 분들은 뭐 좀 구제를 해줄 수도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본다면 전월세 시장 안정, 서민 주거 안정보다는 그냥 정책의 기조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대출 규제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매도인 대출, 이른바 이제 근저당권 설정을 해가지고 집을 판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런 현상들이 지금 여기저기서 벌어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현상 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좀 굉장히 좀 씁쓸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이제 대전에 출장을 갔다 왔는데 네. 대전은 뭐 집값 문제하고도 전혀 관계가 없는 지역인데 택시를 타니까 그 대전 택시 기사도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굉장히 화를 많이 내는데 결국에는 이제 방법을 알려준 거죠. 집을 살 때는 전세를 끼고 사는 방법, 자기 자본으로 사는 방법, 대출을 받아서 사는 방법인데 대출을 받는 건 대출 규제에 맡기고 전세를 끼고 사는 건 토지거래가로 맡기고 자기 돈으로 사야 되는데 자기 돈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네. 길이 막혀 있는데 이제 뭔가 하나의 희망이 보이는 거죠. 집주인이 건저당을 매수자가 건저당을 설정해주고 집주인이 돈을 늦게 받아도 되겠구나라는 새로운 어떤 신종 방법, 원래 있던 방법입니다만 일반인들은 잘 몰랐거든요. 그래서 전 국민이 다 알게 됐기 때문에 거래를 원활하기 위해서는 집주인이 그전에 가격을 좀 많이 내려줬습니다. 안 팔리니까 2억, 3억을 내려줬는데 이제는 내려주기보다는 내가 돈 늦게 받을 테니까 그냥 건저당 설정할게. 그래서 앞으로는 가격 인하보다 건저당 설정 방법이 좀 더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토론회를 2번이나 참석하신 소장님께서 보시기에 그러면 이번 정부의 이제 어떻게 보면 정책 발표가 이제 곧 진행이 될 텐데 그 전에 반드시 수정하거나 좀 보완해야 될 점이 있다고 보시면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수정이 안 될 것 같긴 한데요. 일단 보유세를 올리면 양도세는 내려줘야 됩니다. 밸런스를 맞춰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실질적으로 기조를 바꾸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고요. 당장 수정을 한다면 저는 초고가 주택 기준에 대해서 지금 언론에 나오는 건 공시가격 30억 정도, 비거주 1주택에 대해서는 3주택으로 간주해서 중과세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너무 과하기 때문에 적어도 공시가격 40억 이상은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소장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저녁 서울 마포구 서교동 일대 정전이 발생해 시민들이 무더위 속에서 3시간 가까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경기도 의왕의 현대자동차 그룹 배터리 연구동에서는 화재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 조유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캄캄한 방 안, 작은 불빛 하나 찾아보기 힘들고 에어컨도 작동하지 않습니다. 엘리베이터도 멈추고 더위를 피해 집 밖으로 나온 주민들은 곳곳에 맥없이 앉아 있습니다. 어제 오후 5시 15분쯤 서울 마포구 서교동에서 사다리차가 고압선을 건드리며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퇴근하고 이제 집에 와서 좀 쉬려고 했는데 에어컨이 갑자기 꺼지면서 정전이 되어가지고 밥도 못 먹고 서울에 열대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주민들은 무더위 속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집에는 엄청 더워서 밖에 나오니까 그나마 이 바람이 불어서 오늘은 그래도 3시간 동안 밖에 있었어요. 빌라 667세대의 전기 공급은 정전 발생 2시간 40분 만에 완전히 복구됐습니다. 화물차 앞부분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불에 탔습니다. 의자는 잿더미로 변했고 바퀴도 녹아내렸습니다. 어젯밤 11시쯤 충남 공주시 서산 영덕고속도로 신풍휴게소 인근에서 달리던 25톤 화물차에서 불이 났습니다. 교통사고 후에 난 걸로 추정하고 있거든요. 30대 운전자가 대피해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오늘 오전 0시 48분쯤 경기 의왕시 현대자동차그룹 의왕연구소 내 차세대 배터리 연구동에서 불이 났습니다. 대응 1단계를 발령한 소방당국은 2시간 40여 분에 걸친 진화 작업 끝에 불길을 잡았습니다. TV조선 조유진입니다.
오늘 아침 가장 뜨거운 뉴스만 콕 집어 전해드립니다. 키워드 나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경찰 아빠입니다. 현직 경찰관이 가족의 범죄 증거를 없앤 일이 또 발생했습니다. 지난 5월 전북의 한 남자 고등학생이 여교사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입건됐는데 불법 촬영에 쓰인 휴대전화를 파손한 혐의로 현직 경찰관인 학생의 아버지가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수사팀은 피의자가 범행을 인정했다는 이유로 휴대전화 확보 조치도 하지 않은 채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는데요. 최근 장윤기 사건 이후 경찰청 본청이 경찰 가족 연루 사건에 대해 전수조사를 지시하면서 증거인멸이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됐습니다. 경찰 수사의 비위나 부패 행위는 더욱 철저히 수사하고 단호히 조치하겠습니다. 보안 수사권 폐지로 경찰이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 되면 이런 일이 얼마나 더 자주 일어날지 벌써부터 걱정이 됩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창신 메모리입니다. 중국 메모리 반도체 대표 기업인 창신 메모리 테크놀로지가 상하이 증시에 화려하게 데뷔했습니다. 첫날 주가가 450% 넘게 폭등해 단숨에 중국 시가총액 1위에 올랐는데요. 중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등에 업고 급성장한 창신 메모리, 상장으로 최대 14조 원에 달하는 실탄까지 확보하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추격에 더 속도를 낼 걸로 보입니다. 중국은 이런 방식으로 디스플레이와 배터리, 태양광 등 거의 모든 산업에서 차례로 우리나라를 추월해 왔는데요. 최후의 보루, 반도체만은 꼭 지켜야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훌쩍 큰 김주애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김주애가 52일 만에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 전승 73돌쇠 점하여 7월 26일 조국해방 전쟁 참전 열사묘를 찾으시었습니다. 주애가 6.25 전쟁 전사자들의 묘역을 참배하는 자리에 동행한 건 처음인데요. 어머니 리설주보다도 키가 훌쩍 큰 모습으로 등장해 김 위원장 부부의 정중앙 자리를 차지하며 존재감을 과시했습니다. 지난 2월 국정원은 김주애의 지위가 후계 내정 단계로 격상됐다고 평가했죠. 가부장제 성향이 여전히 짙은 북한 사회에서 여성 최고 지도자가 탄생하는 날이 올 수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지금까지 키워드 나우였습니다. (6.3) 지방선거 경남 통영시장 선거의 재검표가 어제부터 12시간 넘게 진행돼 오늘 새벽 마무리됐습니다. 44표 차이로 당락이 갈렸기 때문에 이번 결과에 관심이 모였는데 두 후보 간 표차는 조금 줄었지만 결과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차순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통영시장 선거 재검표가 진행된 개표장. 시작부터 투표한 봉인 상태를 두고 실랑이가 벌어집니다. 박스 옆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재검표는 전국 최소 격차인 단 44표 차로 낙선한 국민의힘 천영기 전 통영시장 후보가 당선 무효 소청을 제기하면서 이뤄졌습니다. 천 후보 측이 투표함 외관 등을 직접 확인하고 개표 과정에 영상 촬영을 요구하는 등 이의를 제기하면서 재검표는 당초 예정보다 1시간 반 늦게 시작됐습니다. 증거 보존 신청을 했습니다. 투표함, 그다음에 저 투표 용지, 개표장 다 CCTV를 지원했는데 이거 실장이 와 계시네요. 하나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경찰 330여 명이 배치된 가운데 개표 사무원들이 6만 9천여 장의 투표용지를 일일이 손으로 확인하는 수검표가 밤새 이어졌고 12시간을 넘긴 오늘 새벽 3시 반쯤 마무리됐습니다. 재검표 결과 더불어민주당 강석주 시장은 33,626표 그대로였고 천 전 후보는 무효표 중 6표가 유효로 인정됐지만
당락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선관위는 이번 재검표 결과를 토대로 천 전 시장 측 소청을 기각할 전망입니다. TV조선 차순우입니다. 브라질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국과 남미 공동시장인 메르코수르의 FTA 협상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을 확대하자는 데도 뜻을 같이 했습니다. 순방에 동행하고 있는 서주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탄 차량이 기병대의 호위를 받으며 이동합니다. 미리 기다리고 있던 룰라 대통령 부부가 관저에 도착한 이 대통령 부부를 맞이합니다. 지난 6월 G7 정상회의 이후 한 달 만에 다시 만난 두 정상은 포옹을 나누고 팔짱을 끼는 등 친밀한 모습을 여러 차례 연출했습니다. 두 정상의 만남은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이번이 5번째입니다. 이곳에서 외국 정상을 맞이하는 것은 제가 4번째라고 했는데 참으로 영광으로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2시간 20분 동안 회담을 가진 두 정상은 5년 가까이 중단됐던 한국과 남미 공동시장 메르코수르 무역협정 협상을 재개하자는 데 공감했습니다. 방산과 항공우주 등 미래산업을 위한 협력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매장량 세계 2위인 희토류 등 핵심 광물 공급망 다변화를 위한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저와 룰라 대통령은 양국 기업과 기관 간의 핵심 광물 공급망의 전 주기에 걸친 협력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였습니다. 회담에 이어 양국 정부는 우주와 에너지, 산업기술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 6건과 브라질 정규학교에서 한국어 교육을 활성화하자는 내용 등이 담긴 교육 분야 협력 각서에도 서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잠시 뒤 브라질의 경제 중심지인 상파울루로 이동합니다. 이후 동포 간담회와 양국 기업인 행사 등의 일정을 소화하는 것으로 브라질 순방을 마무리합니다. 브라질리아에서 TV조선 서주민입니다.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거짓말로 유권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며 당선 무효형을 선고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이재명 대통령이 비슷한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판결을 받은 걸 언급하며 해당 재판을 재개하라고 촉구했는데 당시 사법 쿠데타라고 반발했던 민주당, 어제는 어떤 표정이었는지 송무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대 대선 당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법원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선거기간 알게 됐고 김건희 여사와 함께 본 적이 없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과 달리 2013년부터 교류했다고 본 겁니다. 재판부는 또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적이 없다는 발언도 허위로 판단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주권자의 민의를 왜곡한 추악한 거짓말에 철퇴를 내린 판결이라며 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이 대선 비용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비슷한 법리를 적용한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사건을 두고는 정반대 주장을 펼쳤던 민주당이 내로남불이라며 맞받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대한 후속 재판도 신속히 재개해 결론을 내야 합니다. 형이 확정되는 즉시 민주당은 선거보전금 434억 원을 국민께 반환하십시오. 앞서 민주당은 이 대통령의 선거법 사건에 대법원이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단을 내리자 사법 쿠데타라며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까지 추진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후보 자격을 박탈하기 위한 사법 쿠데타를 감행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민의 이름으로 탄핵당할 것임을. 현재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은 모두 중단됐지만 대통령 임기가 끝나고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민주당은 434억 원의 선거 보전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TV조선 송무빈입니다.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에 대한 3번째 공판에서 장윤기의 왜곡된 성의식을 엿볼 수 있는 과거의 대화록이 증거로 채택됐습니다. 여고생을 납치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알려졌는데 유족은 장윤기가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되도록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김태준 기자입니다.
장윤기가 탄 호송버스가 법원으로 들어섭니다. 교도관들에 둘러싸인 채 장윤기가 법정으로 향합니다. 세 번째 공판에선 장윤기의 왜곡된 성인식을 보여주는 대화록이 증거로 채택됐습니다. 고교 시절 장윤기가 친구에게 여고생을 납치하겠다는 취지의 SNS 대화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장윤기 측은 법정에서 범행을 염두에 둔 대화가 아니라 친구들의 장난에 호응하는 정도였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장윤기는 재판 내내 고개를 숙인 채 표정 변화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자 유족은 재판정에 서서 A4 용지 한 장 분량의 입장문을 읽어내려갔습니다. 매일 눈 뜨는 것 자체가 고통이라며 죽은 제 딸은 돌아올 수 없는데 살아있는 가해자가 세상 밖으로 나온다면 저희에겐 사망 선고라고 했습니다. 가해자를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하는 법정 최고형 사형을 선고해 주시기를. 장윤기에 대한 결심 공판은 다음 달 31일 오후 2시 광주지법에서 열립니다. TV조선 김태준입니다. 지난해 10월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다 숨진 여성 소방관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유족의 폭로에도 소방당국은 문제 없다며 사건을 감추기에 급급했지만 정부의 조사로 그 실체가 드러나면서 관련자 15명에 대한 징계가 확정됐습니다. 황선영 기자입니다. 손팻말을 든 소방관들이 구호를 외칩니다. 철저히 조사하라! 소방공무원 노조가 조직 문화 전반에 대한 감찰을 요구하고 나선 겁니다. 지난해 10월 여성 소방관이 숨진 지 9개월 만에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와 방관자로 지목된 소방관 15명에 대한 징계 수위가 결정됐습니다.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소방본부는 직접적인 가해자로 지목된 소방관 2명을 파면했습니다. 나머지 13명도 강등 2명, 정직 8명, 감봉 3명으로 각각 징계를 받았습니다. 다만 징계 대상자의 신원과 구체적인 비위 내용 등은 개인정보를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국무조정실은 자체 조사에서 이들이 숨진 소방관에게 24차례 넘게 회식 참석을 강요했고 폭탄주 원샷을 강제한 사실 등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노래방과 나이트클럽 등에서 새벽까지 술자리를 이어가며 편하게 오빠라고 부르라는 등 부적절한 요구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소방 조직 문화 혁신 추진단을 좀 자체적으로 좀 운영을 하고 있어요. 추가돼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숨진 소방관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올린 작성자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과학계 최신 이슈 알기 쉽게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이영환 조선비즈 과학 에디터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기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 준비했습니까? 나이가 들어도 엄마 냄새가 주는 그 포근했던 기억이 계속 유지된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네. 아빠에 대해서는 그런 좋은 말을 하는 사람이 그리 많지는 않죠. 이번에 그 아빠들의 서운함을 다소 해소시킬 수 있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기가 아빠의 체취를 알아채고 그리고 아빠의 체취 때문에 낯선 사람과 잘 어울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연구진이 지난 15일 국제학술지 사이언스 어드밴시스에 발표한 연구 결과입니다. 네. 아기가 아빠의 체취가 있으면 낯선 사람과 있어도 뇌 동기화가 향상된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아기들도 아빠의 냄새가 어떤 냄새인지 알고 있다는 거잖아요. 좀 신기한 내용인데 이 실험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된 겁니까? 네, 아기와 아빠의 쌍을 40명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빠의 체취를 채집하기 위해서 아빠가 입은 티셔츠를 이틀 동안 입도록 하고 다른 향수를 쓰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게 밀봉한 상태로 보관한 그 셔츠를 아기에게 주고 낯선 사람과 만나게 했던 거죠. 그럼 보통 아빠와 만나면 아기는 자연스럽게 옹알이를 하고 아빠와 이렇게 뇌파가 어울리게 됩니다. 그런데 낯선 사람은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아빠 티셔츠가 있으면은 마치 아빠가 있는 것처럼 아기가 자연스럽게 낯선 사람과도 어울리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빠의 냄새만 맡더라도 아이의 행동이 좀 달라진다는 게 이번 실험에서 드러난 거군요. 근데 아기들은 이제 엄마 뱃속에서 10개월 가까이 지내니까 아빠보다는 엄마 냄새에 더 익숙하고 민감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 아빠 냄새와 엄마 냄새에 보이는 반응이 다릅니까? 네, 그 같은 연구진이 2021년에 엄마에 대해서도 이미 그런 실험을 했습니다. 네. 엄마의 체취와
그다음에 낯선 여성이 있을 때 어떻게 그 효과가 나타나는지를 실험했거든요. 그런데 그 결과는 긍정적으로 나타났지만 이번 실험과 달리 좀 그 양상이 달랐습니다. 엄마와 아빠의 채취가 주는 효과가 달랐다는 거죠. 엄마 냄새가 있으면은 아기는 약간 편안함을 느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사람을 자주 바라본다든지 그다음에 마음이 안정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아빠 채취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옹알이를 하고 손짓을 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연구진은 엄마의 채취는 아기의 정서에 영향을 미쳐서 편안함을 주고 아빠의 채취는 아기를 더 적극적으로 행동하게 한다. 그 즐거운 놀이를 해도 된다. 이런 신호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이번 실험 결과대로라면은 이 엄마, 아빠 둘 다 당연히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만 아빠가 아기와 많은 시간을 보낼수록 아기의 이 활동 발달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실험에서 보면은 실제로 육아에 많이 참여한 그 아빠일수록 그 채취가 주는 긍정적인 효과가 훨씬 더 컸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후각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징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후각은 다른 감각 신호와 달리 그 감각 중추에 작용하지 않고요. 기억이나 감정과 관련된 영역으로 바로 전달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후각과 관련된 기억이 아주 생생하게 기억되고 그다음에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어릴 때 아기와 같이 많이 놀아주면 그 채취를 통해서 아기의 뇌 발달에 긍정적인 효과를 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부모님들 보면 이제 아기 냄새가 너무 좋다고 정수리에서 냄새 맡고 이러신 분들도 있던데 이 아기 냄새를 맡는 엄마 아빠들에게는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그렇죠. 아기도 자기의 채취를 통해서 엄마 아빠에게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2021년에 이스라엘 와이즈만 과학연구소에서 했던 실험인데요. 아기 머리에는 헥사데카날이라는 물질이 나옵니다. 약간의 그 페로몬과 같은 겁니다. 상대의 행동을 유발하는 그런 물질입니다. 네. 연구진은 이것을 보니까 여성과 남성에게 다른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아기의 냄새가 여성은 더 공격적으로 하고 남성은 좀 더 진정시키는 효과가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기 냄새를 맡으면 여성은 더 공격적으로 되고 남성은 공격성이 누그러진다. 좀 흥미로운데 이건 어떻게 아기를 영육하는 데 있어서 엄마 아빠의 역할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봐야겠죠? 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야생에서 가장 무서운 동물은 새끼를 데리고 있는 어미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기는 이 공격성의 방향을 바꾸는 역할을 했습니다. 네. 아기의 냄새는 여성의 공격성은 밖으로 하게 했습니다. 이를테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른 대상에게 대한 여성의 공격성을 높인 거죠. 반대로 야생에서 수컷들은 자기 새끼들도 해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이 경우에는 아빠의 공격성을 누그러뜨려서 자신을 보호하도록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기 냄새 맡으면은 기분 좋다고 하는 분들도 많은데 이것도 과학적으로 근거가 밝혀진 게 있습니까? 네, 이게 작년에 일본에서 화제가 된 상품이 있습니다. 네. 바로 아기의 정수리에서 나는 냄새로 만든 향수입니다. 네. 일본 고베대 영진이 만든 그 벤처 기업이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아기 정수리에서 꽃냄새를 내는 물질을 찾았습니다. 노나랄이라는 물질인데요. 이 냄새를 가지고 향수를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냄새가 모든 사람에게 편안한 느낌을 줬다고 해서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고 합니다. 네, 후각이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네. 감각이라고 하던데 이런 내용들을 새삼 실감하게 되는 연구 결과인 것 같습니다. 이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우리나라 성인 10명 가운데 6명은 한 달에 한 번 이상 술을 마시고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 남성의 고위험 음주는 줄었지만 여성은 늘어난 걸로 나타났는데요. 특히 학력이 높고 소득이 높을수록 음주율이 높아진 걸로 나타났습니다. 최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시작됐습니다. 모임이나 여행 등 술자리도 많아지죠. 질병관리청이 우리나라 국민의 음주 행태를 분석했더니 지난해 기준으로 10명 중 6명은 한 달에 한 번 이상 술을 마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10명 중 3명은 한 달에 한 번 이상 한 자리에서 소주 5잔 이상을 마시는 폭음을 했고 10명 중 1명은 한 달에 2번 이상 폭음을 하는 고위험 음주군이었습니다. 성별로는 남성이 여전히 술을 여성보다 많이 마시지만 최근 여성의 음주량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연도별 고위험 음주를 10년 전과 비교를 했을 때 남성의 경우 전반적으로 낮아졌지만 여성의 경우를 한번 볼까요? 30대 이상 모든 연령에서 증가를 했습니다. 여성의 경제활동 확대로 인한 모임 증가 등이 그 원인으로 꼽힙니다.
그리고 광고나 이런 거를 고려해 보시면 최근엔 여성들이 직접 음주하는 것이 많아졌잖아요. 사회 분위기도 바뀌었고 경제적 능력도 갖추게 되고 이런 것들이 크게 이제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또 남녀 모두 고학력 고소득일수록 음주율과 폭음률이 높은 특징도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알코올 중독으로 이어지지 않는 이유는 자기 관리를 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월간 폭음률은 OECD 27개 회원국 가운데 5위로 높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알코올을 질병과 외상의 주요 위험 요인으로 규정하고 어떠한 수준의 음주도 건강에 안전하지 않다며 마시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최윤정입니다. 안녕하세요. TV조선 AI 리포터 아이온입니다. 당황해도 티내지 않는 법, 눈동자를 함부로 움직이지 않는 법. 요즘 취업준비생들이 연습하는 것들입니다. 상대는 사람이 아니라 카메라입니다. 취업준비생들은 왜 기계의 눈치를 보게 됐을까요? 입술을 깨물거나 미간을 찌푸리면 안 됩니다. 시선은 카메라 렌즈에 고정하세요. 최근 취업준비생들이 수강료를 내고 찾는 면접 컨설팅 학원의 풍경입니다. 2시간짜리 컨설팅에 30만 원. 서울 강남의 한 업체는 5달 만에 수강생이 1년 전에 1.7배로 늘었습니다. AI 면접관은 이제 몇몇 기업의 실험이 아니라 지원자가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필수 관문이 됐습니다. 대기업은 물론 중견기업들까지 수천 명의 지원자를 빠르게 걸러내기 위해 AI 면접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AI가 이력서를 검토하고 1차 면접까지 맡으면서 평균 44일 걸리던 채용이 21일로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AI 면접관의 수준도 빠르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표정과 목소리를 분석하던 단계를 넘어 이제는 AI가 직접 질문합니다. 자기소개서와 답변을 실시간으로 분석해 꼬리 질문을 던지고 미리 외운 답변으로는 넘기 어려운 압박 면접까지 진행합니다. 대본을 읽거나 남의 도움을 받는지까지 잡아내는 부정행위 탐지 기능도 활용됩니다. 인간의 편견을 줄이고 객관적으로 평가하겠다며 도입된 AI 면접관. 그런데 청년들은 그 알고리즘을 통과하기 위해 오히려 기계처럼 말하고 표정을 숨기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사람을 더 공정하게 뽑겠다는 기술이 오히려 사람다움을 감추게 만드는 것. AI 채용이 남긴 씁쓸한 역설입니다. 계속해서 오늘 증시 전망 알아봅니다. 밤사이 뉴욕 증시는 반도체주 약세에 혼조 마감했습니다. 오늘 코스피도 초반 부담이 예상되는데요. 3대 AI 전망 짚어보겠습니다. 챗GPT는 반도체 충격으로 약세 출발한 뒤 유가와 금리 하락에 낙폭을 줄일 것으로 봤습니다. 주목 업종은 조선, 투자 심리는 경계입니다. 제미나이는 지수는 무겁지만 종목별 차별화가 나타날 것으로 봤습니다. 네이버 호재를 바탕으로 AI, 인터넷 업종을 주목했습니다. 클로드는 FOMC와 실적 발표를 앞둔 관망성 변동 장세를 예상했습니다. 외국인 수급과 환율을 핵심 변수로 봤고 조선, 방산을 대안 섹터로 꼽았습니다. 결국 오늘 장은 반도체가 얼마나 버티느냐, 그리고 조선 AI 관련주로 순환매가 이어지느냐가 핵심이 될 전망입니다. 렌즈에 담긴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 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이태경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함께 볼 사진 어떤 건가요? 네, 방학을 맞아 서당을 찾은 아이들의 모습인데요. 신나는 여름방학을 맞은 우리 주변 어린이들의 모습 사진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충남 논산시 연산면 양지서당입니다. 어린이들이 훈장 선생님의 선창에 맞춰 사자소학을 진지하게 읽고 있는데요. 가끔은 졸음이 쏟아지기도 하지만요. 이렇게 전통 복장을 갖추고 한학을 익히는 시간은 분명 특별한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자소학을 배운 친구들 이번 방학이 끝나면 예절을 잘 아는 어린이로 자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방학이라면 야외에서 신나게 뛰놀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장마도 끝나가니 야외에서 신나게 뛰어놀 일만 남았는데요. 때마침 부산에서는 도심 속 물놀이 축제가 막을 올렸습니다. 아이들의 환호성이 가득한 이곳은 부산 남구 용호 별빛공원인데요.
물총 싸움과 거품놀이가 펼쳐지면서 방학을 맞은 아이들이 무더위를 시원하게 날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모든 아이들이 사진처럼 즐겁고 알찬 여름방학 보내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아침의 한 장이었습니다. 지난 주말을 끝으로 올여름 장마가 모두 물러났습니다. 이제는 덥고 습한 북태평양 고기압이 우리나라에 자리하며 본격적인 폭염이 기세를 올리겠는데요. 폭염특보는 또 한 번 확대 강화됐고요. 영남과 전남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폭염 중대경보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들 지역에서는 오늘도 40도에 육박하는 더위가 이어지겠는데요. 밤에도 낮에 열기가 식지 못해 열대야가 나타나겠습니다.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대기 불안정으로 오늘도 중부와 경북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5에서 많게는 40mm 정도가 예상되고요. 돌풍과 벼락을 동반하겠습니다. 낮 기온 살펴봅니다. 서울 33도, 대구 38도, 부산은 35도까지 올라 무척 덥겠습니다. 밤낮 없는 더위가 이어지면서 온열 질환에 걸리기 쉽습니다. 한낮에는 바깥 활동을 피해 주시고 수분 섭취 자주 해주시길 바랍니다. 내셨습니다. 이상으로 화요일 뉴스 퍼레이드 마칩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40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